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융합교육 공학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공학 설계, 그리고 환경 수업을 위한 공학 설계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공학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학 설계뿐 아니라 과학, 수학,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S, E, M은 Science, Engineering, Mathematics를 이야기하고 여기 C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수학에서는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STEM, 그러니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요 네 가지에서 테크놀로지를 CT, 공학적 기술적인 어떤 측면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본다고 하면 이 STEM에서의 문제 해결의 처음 부분이 항상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정의한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 특히 엔지니어링 디자인에서는 공학 설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답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테스트해서 원래 목표하고자 했던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이런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수학과 또는 과학과 약간 다른 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결론이 도출되고 그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여기서 평가에서 무언가 생각한 대로 결론이 도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다시 원래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도출하고 나서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나 문제 해결책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떤 일련의 과정이긴 하지만 중간에 항상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여기서 보듯이 divergent thinking이라고 해서 발산적 사고가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나서 이것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convergent thinking이라고 해서 수렴적 사고가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고가 항상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돕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나누어서 아주 이원론적으로 뭐 여기서는 뭐 divergent thinking, 여기서는 convergent thinking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divergent thinking의 이 발산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고가 창의성이고 과학에서는 주로 창의성을 다루고 수학에서는 이제 직관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수렴적 사고인 convergent thinking은 과학에서는 비판적 사고, 수학에서는 이제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학 설계라고 하는 것은 차세대 과학 교육과정, 미국에서 2013년에 제안한 차세대 과학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육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공학적 문제 해결을 공학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체계에 대한 기준 또는 한계를 상세화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여기서는 이제 시제품을 테스트한 결과에 근거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적화 과정을 반복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제시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학 설계 단계에 대해서 제시된 것이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차세대 과학 교육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학 설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 수업을 설계한다라고 생각하면 환경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환경의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자체가 잦은 반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해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열려 있고 학생들이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학 설계를 수행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학, 수학, 기술의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이제 여기서는 환경의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사고하고 설계하고 분석하고 또 자극하는 그런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학 설계가 제대로 수업으로 적용되고 학생들에게 효과를 끼치게 되기 위해서는 이때 효과라는 것은 문제 해결력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 동료 평가나 그다음에 교사 주도적인 평가, 학습자 주도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공학적인 사고를 활용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어떤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명확한 제한 조건과 예산,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조건들을 학생들이 확인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학 설계 과정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할 때는 미국 차세대 과학 교육 과정에서 설명한 3가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여기에 새로 이제 추가했는데, 요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서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고 제한 조건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설계하기 전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또 학생들이 재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4가지 과정 외에도 이 4가지 과정을 포함하거나 또는 세분화시킨 굉장히 많은 공학 설계 과정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 수집과 재료 탐색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반복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결한 문제를 보면서 더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과정의 중요한 점이고, 다른 한 점으로는 재료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해결책을 설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탐색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든지 어떤 다른 제한 조건들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의, 두 번째 이제 정보 수립과 재료 탐색, 세 번째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시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이 시제품을 최적화시키면서 최종 산출물로 제작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공학 설계에 대해서 학년군별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년군별 K2는 kindergarten에서 second grade 2학년까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12학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K에서 2학년, 그다음에 3에서 5학년, 6에서 8학년. 여기 이제 6에서 8이라고 돼 있는 거는 미국인 경우에 대체로 이제 6에서 8학년이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에서 12학년. 이렇게 해서 미국은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교육이 이제 정규 과정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5학년 과정을 거쳐서 6년을 보내고 나면 6학년부터는 중학교 과정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로 이렇게 구별되고, 보시다시피 K2 어린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더 좋은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협업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6에서 8학년들은 비교 실험 수정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설계를 찾아내는 것에, 그리고 9에서 12학년은 그런 최적화 과정에서 수리적인 조사나 분석, 모의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 스팀 프로그램이 공학 창의적 설계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 설계를 잘 하고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2014년에 제시된 연구에서 77개의 미국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스템 프로그램과 또 한국 창의재단에서 2016년까지 이 76개의 프로그램을 8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비교해 본 결과, 미국은 이런 완전한 공학 설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공학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그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그 4가지 과정, 특히 그 해결책의 설계와 최적화 과정, 여러 번의 반복 설계를 거치는 그것을 이제 완전한 공학 설계라고 봤을 때, 완전한 공학 설계를 하는 경우가 이제 40% 좀 넘게 나타나고, 한국 같은 경우는 5% 미만으로 완전한 공학 설계라기보다는 좀 더 과학 수업에 가까운 수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년별 공학 설계의 핵심 요소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말했었던 그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방법, 두 번째는 함께 일하기, 비교 실험 수정 과정,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수정. 이것이 사실은 단계별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지만 이제 완벽한 공학 설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학년이 어릴수록 이런 수리적 조사 부분이 약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천천히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학 융합 수업은 이런 공학 설계를
과학 수업이나 환경 수업에 적용시켰을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제안했는데 실제로 기준 요소를 보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제시돼야 된다. 공학 설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과학 지식, 여기서 이제 과학 수업과 융합될 경우에는 과학 지식, 환경과 융합되면 환경 지식, 수학과 융합되면 수학 지식,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이 연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의사소통, 팀워크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고 학생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수업 방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학자와 공학윤리, 공학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수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산출물에 대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표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적, 정의적, 탐구 문제, 역량, 탐구 해결 역량, 이런 명확한 학습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상황 제시가 현실적 상황으로 이제 제시되면서 학습자들이 그 문제를 내가 왜 해결해야 될까라고 해결할 만한 이유와 정당성,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학 설계는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3가지 또는 그 4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반드시 이 최적화 과정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과학 지식과 연계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적인 내용을 이제 이 수업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이 되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과 팀워크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고, 학생 중심적으로 접근, 그리고 공학자, 공학윤리, 공학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학습 효과를 점검하고 학습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는 평가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학 융합 수업을 제가 좀 이따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이제 공학 융합 수업을 설계할 때 선생님들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을 보시게 될 텐데, 그전에 우리가 이제 학습자 주도적이다, 학생 중심적인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학습자 주도적이다, 학생 중심적인 수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공학 설계의 어떤 핵심 요소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에 있어서 탐구 수업도 그 핵심 요소에 따라서 학습자 주도적이냐 교사 주도적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이 2000년에 미국에서 이제 과학 탐구에 관해서 교사 주도와 학습자 주도를 구별해서 나누었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학 설계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만들어진 연구 논문에 보면은 요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주도적인 것이 1, 학습자 주도적인 것을 4라고 했을 때 문제를 교사가 정의하고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가, 아니면 학습자가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보고 문제를 나름 정의하고 제한 조건을 기술하는가, 이게 학습자가 문제를 시작하느냐, 교사가 시작하느냐, 그리고 2번, 3번은 그 사이에 얼마나 학습자 쪽으로 또는 교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자료 탐색도 마찬가지고, 해결책 설계도 교사가 제시하는 해결책 설계 과정을 그냥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해결책 설계를 완전히 맡기는 경우에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는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을 교사가 설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학생들이 또 더 어린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다기보다는 선생님이 했던 거를 이렇게 따라가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들어진 키트를 따라서 그냥 학생들이 해보는 이런 경우인데, 이제 요런 거는 공학 설계에서 뭔가 창의적이거나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함께 해보자라는 것에서 교사 주도적인 거는 좀 납득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해결책 설계 부분을 완전히 이제 교사가 주는 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주는 거는 교사가 하더라도 학습자가 최소한 이제 해결책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과정에서 교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비교 실험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근데 교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 공학 설계라고 하는 게 산출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 제시 기준에 따라서 맞추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를 준다거나 또는 뭐 조별 경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항상 학생들 불만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당시에 먼저 제한 조건이나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이런 산출물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교사의 기준이 아니라 학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비교 실험하고 학습자들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떤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들어 놓은 산출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합의한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산출물이 평가되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해 불만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학습자가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학 설계의 학년별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A 같은 경우에 사회와 전지구적 영향을 감안해서 뭐 기준과 한계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고등학교 수준이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그다음에 B가 중학교, C가 초등 고학년, D가 초등 저학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계 과정에서 문제 정의 제한 조건에서 어떤 수준까지 학생들이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중학교 수업이라고 해서 항상 중학교 수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공학 설계 주제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ABCD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학하고 융합 수업 준거 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과 공학이 융합되는 수업 준거 틀이 제한된 건데, 이게 과학과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이제 환경과 공학이 융합되는 수업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적인 측면,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명확한 어떤 목적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목적을 지식적인 측면, 탐구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체크리스트나 요 네모 칸 안에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을 적으면서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탐구적인 측면에서 융합적 문제 해결력이나 또는 융합적 사고력,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기능,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수업이 뭐 어떤 문제 해결력, 또 융합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공학적 마음가짐이나 공학 윤리 같은 것은 이 공학적인 어떤 산출물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보고, 이게 항상 공학적인 산출물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습자 나름 공학자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감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의사소통 팀워크 같은 경우는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우리 보통 협동학습 이렇게 하면 이제 코퍼레이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학에서는 협력,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이 콜라보레이션은 코퍼레이션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서로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이거죠. swim together, sink together. 함께 성공하던가 함께 물에 가라앉던가,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다양한 학생 그룹들이 함께 섞여서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컬라보레이션은 코퍼레이션하고는 좀 다릅니다. 컬라보레이션은 우리가 콜라보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두 개가 콜라보해서 어떤 산출물을 뭐 이렇게 뭐 막 물품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공학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을 한단 말은 학생 각자가 공학 설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학적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 서로가 이제 의사소통하고 팀워크하면서 학습자 공동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아이디어들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과 팀은 굉장히 중요한 정의적인 측면이 되고, 이게 협력과 의사소통 측면이 빠지게 되면 사실 공학 설계에서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잃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공학 융합 수업에서 이제 상황 제시 부분은 이제 상황 제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던 보스턴 뮤지엄에서 만들었던 상황 제시 공학 융합 수업에 대해서 상황 제시 방법을 보면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또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책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어떤 동화책이나 이런 그 내용들을 읽고 어떤 그 안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가 이제 동영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신문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읽기 자료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상황 제시 방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지식적인 측면과 탐구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단계인 공학 설계 단계는 이렇게 4가지 과정, 문제 정의, 정보 수집, 해결책 설계, 최적화 과정으로 나누어지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자 주도, 누가 이것을 주도하는가? 그리고 성취 수준에서 A가 지금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중에 에서 보고 있는 그런 성취 수준 중에 이 수업은 어느 정도 수준의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 유의사항에서는 문제 정의와 제한 조건 확인해서 학생들이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또는 이제 이질 집단을 구성한다. 그리고 시간 내 해결 가능한 제한 조건을 제시한다. 학습자 수준에서 시간 내 해결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그 수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에 평가 목적에 맞는 변인을 뭐로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줄 것인가, 제한 조건의 충족이 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제 요 단계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평가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면은 마지막 평가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재료 탐색이나 또는 정보 수집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재료를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이때 이제 예산과 함께 재료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에서 굉장히 신중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안전하고 학생들이 다루기 쉬운 것으로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유의사항이 있죠. 그리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고려해서 불필요한 공작 활동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를 진행해 보면 학생들이 공작 활동 자체를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글루건을 사용한다던가 이제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여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되고, 또 최적화 과정에서는 CF에 대한 평가, 토의 토론 뭐 이런 것들에서 학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고, 또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만드는 산출물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봤지만 내가 이것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단계도 거치게 됩니다. 최적화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진행했던 그런 해결책 설계 과정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학 설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바로 이렇게 하면 약간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약간 달라지는 그런 이제 손으로 계속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조작하는 중간에 연필을 들고 자기가 왜 이거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미흡하고, 학생들에게 이거를 계속 인지시키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그 수정 보완한 과정을 적도록 하는 것도 좋고, 마지막에서 이 몇 단계에 거쳐서 수정된 과정을 학생들이 다시 이제 생각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학공학 융합 수업 중거틀의 이 평가 및 개념 정리 부분에서는 교사평가 루브릭을 사용할 수 있고 자기평가, 동료평가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료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면 이 교수자와 동료 평가 간의 신뢰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 자체가 교사가 평가한 내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동료를 평가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런 산출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학 융합 수업 평가 틀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 수업을 만드시고 나서 요 공학 융합 수업에 대해서 나름 내가 만든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요 평가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안내 책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탐구 활동으로 고등학교 환경동아리에서 했던 예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공학 설계를 적용한 수업인데, 음, 보드게임을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요 체험 부분이 이제 뭐, 정보에 대해서 탐색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할 것인지 보고, 그다음에 주제 선택, 아이디어 회의 학생들이 하고, 그리고 보드게임을 실제로 디자인하고, 동료 평가 반성을 거쳐서 수정하고, 또 최적화하는 요 과정이 이제 공학 설계 과정을 거쳐서 환경 관련 주제 이제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 및 보드게임 체험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먼저 체험해보고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요건 이제 학생들이 사전 검사지 작성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드게임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제 선택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협업해서 학생들이 서로 토의 토론하면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스토리보드를 또 제작하겠죠. 네, 이건 이제 학생들이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을 실제로 디자인하는데 이때 이제 재료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또는 보드게임 실제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재료 선택에서 선생님이 준비하는 재료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데 이 각각마다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학생들이 신중하게 재료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제 필요한 재료를 사고, 보드게임에 이제 기본 틀을 제공되면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보드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이 보드게임 카드를 만드는 이제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보드게임 디자인을 굉장히 열중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직접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학생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 네, 서로 이제 학생들이 서로 중간 점검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동료에게 이제 피드백을 얻고,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에 근거해서 다시 이제 디자인, 제 설계 과정을 가지게 되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 다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 보완하면서 보드게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최종 발표를 하면서 우수 보드게임 선정을 하는데 학생들과 함께 이제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보드게임 시상식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잘 평가가 됐는지를 이제 볼 수 있죠. 네, 환경공학 융합 수업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학생들의 흥미가 증가된다. 그다음에 뭐 지식이 함량되고 성취도가 증가된다라는 다양한 이제 연구가 있고, 그리고 환경적 소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환경공학 관련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향상시킨다. 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